안양 이젠 컴퓨터학원 85회 전산세무 1급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혹시라도 소리가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1번서부터 가볼게요. 1번. 다음 중 유가증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가증권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채무증권인지 아니면은 지분증권인지. 그래서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지분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씩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같은 경우는 채무증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꼭 챙겨주시고 1번 맞고요. 다음 2번.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요거는 당연한 얘기죠. 전산세무 1급 하시면서 당연히 아셔야 되는 얘기고. 다음 3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매도하는 이제 처분할 것이라 거의 확실한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아닙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셔야 되죠. 정확하게 이제 당좌자산으로 분류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제 프로그램 치시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은 프로그램 코드가 한 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은 프로그램 코드가 두 개씩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앞에 코드가 이제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당좌자산 코드고, 뒤에 코드가 이제 투자자산에 들어가는 비유동자산 코드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나중에 이제 처음에 단기매매증권 인식하고는 재분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의 이제 시장성을 상실해서 그 자산을 이제 당장에 못 팔 것 같다 그러시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이제 재분류를 하실 수 있으시게 되는데,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 코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재분류를 하시면 계정 과목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고,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같은 경우 코드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이 유동자산으로 바뀌면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앞번호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앞번호 코드로. 이해되시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당좌자산이에요. 다음 그러고 여기 4번에 적혀 있죠.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만기에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해 주시게 되는데, 요게 이제 앞번호 코드라는 거.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2번. 다음 중 보고기간 말 외화환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해보시면 일단 화폐성 얘기가 나오시게 되는데, 화폐성 외항목에 들어가시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외상매출금이나 아니면 외상매입금이나 아니면 단기대여금이나 이런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화폐성 외항목에 들어가시게 되고, 결산이 되시게 되면 환율로서 이제 마감환율하고, 다음에 처음에 이제 발생 당시 외상매출금이 발생할 당시 환율하고 비교해서 외환산이익이나 외환산 손실을 인식하시죠. 근데 그 손익은 보통 뭘로 인식을 많이 해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많이 하시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는 1번 결산이 되시면 마감환율하고 비교해서 마감환율로 환산해주는 회계처리를 내셔야 되고, 4번 화폐성 항목은 보통은 이제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가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단기손익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럼 틀려요. 지금처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하나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틀리시고, 보편적으로는 이제 원칙은 이제 단기손익이 많은데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채무증권 얘기가 나오셔서 결산 때 평가가 들어가시면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가기도 하시죠. 그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는 4번이 틀리셨고요. 다음 2번.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에 대해서 라고 적혀 있는데, 역사적 원가는 쉽게 취득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이 되시면은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 감가하시잖아요. 취득 당시에 이제 취득원가 기록하고, 결산이 되시면은 그 중에 이제 얼마만큼 회사가 올해 사용해서 감소가 되는지 생각하느라고 감가를 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이 돼도 환율로서 이제 결산 당시 환율로 가는 게 아니라, 마감 환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감가를 하고, 그 자산에 대한 가치는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서 기록을 해놓고 평가 손실, 다시 평가적 차감적 평가 계정을 빼준다. 이런 얘기로 적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맞는 거고, 다음에 그런 유형자산 같은 경우 혹은 이제 투자자산 같은 경우는 결산이 됐을 때
공정가치랑 이제 비교하셔서 재평가 모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하신다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시죠. 그래서 3번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화폐성 항목에 대해서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라고 적혀 있으시죠? 차감한 일시적 차이라는 거는 사후에 차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에는 입금이 발생을 한 거고 다음에 차기에 혹은 그 다음 연도에 추인될 때 손금으로 추인되는 거, 이게 이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요게 이제 뭐냐면은 다른 말로 이제 바꿔보면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이라고 보셔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요게 입금에서 손금으로 추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손금이라는 거는 당기순이익에서 입금도 하고 손금 빼고 손금을 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게 되는데 그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안 했다라면은 따로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연도에 쉽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추인해서 이제 인식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안 했다라면은 손금으로 추인해서 뺄 게 없으니까 이런 건 인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맞는 얘기시고, 다음 2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란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가산할. 근데 뒤에 보면은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이상하죠, 말이? 그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기에 손금으로 발생했는데 차기 사후에 추인될 때 입금으로 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올해 손금으로서 이제 잡혔는데 나중에 추인될 때 입금으로 추인이 된다 라는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산할 일시적 차이, 사후에 가산한다. 그래서 미래 과세기간에 입금으로 된다라는 거는 과세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시면은 저랑 이제 학원 학생분들도 첫 시간에 저랑 유보 개념을 했었죠. 그래서 유보는 언젠간 추인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법인세 회계에 들어가시는 거는 무조건은 아닌데 법인세 회계는 보통 이제 유보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보통 유보.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 되시게 되고요. 다음, 그러고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 요 밑에 있는 요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연법인세 부채예요. 되셨죠? 선생님, 그럼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 부릅니다. 자산. 괜찮으시죠? 요렇게. 다음 한 번 더 갈게요. 4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보고기간 말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해서 당의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로서 이제 측정을 하시게 돼요. 왜냐면 추이는 올해 되는 게 아니니까 내년에 되잖아요. 그죠? 혹은 그 다음 연도에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세율로서, 되셨죠? 측정하셔서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번 다음에 재고자산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평가 손실이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돼서, 이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회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왔거나 그런 원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외부에 이제 팔라고 봤더니 외부에서 원가 대비보다도 싸게 팔아야 되는 상태. 되셨어요? 다만 판 게 아니라 팔 거라고 예상되는 상태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이제 평가 손실을 인식하시게 되는데, 흔히 그런 상황을 저가법이다, 저가법 적용해서 이렇게 나오시죠. 근데 그 상황에서 회복이 되면,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원에 만들어서 100원짜리 원가였는데 외부에서 팔 거라 예상되는 이제 가치가 70원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흔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순실현 가능 원가, 다시 가능 가격이라 그러시죠. 가능 가치. 글자 가치라고 고칠까요? 같은 얘기긴 한데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그랬을 때 차이가 얼마예요?
30원이죠. 이만큼이 이제 뭘로 인식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로 인식이 되시는 거예요. 되셨죠? 원가보다 싸게 팔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시죠. 근데 외부에 나가보니까 이 상황이 해소가 돼서 이 금액을 순실현 가능 가치를 따져보니까 120원이래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50원이 올랐다. 50원을 이제 위로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인데 아니에요. 되셨어요? 원래 만들어낸 가격은 얼마예요? 100원이시죠? 그거보다 싸게 파느라고 30원 손실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회복되는 것도 얼마만 회복돼야 돼요? 손실 잡았던 30원. 즉 원가까지만 회복이 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그러면요 100원에서 120원으로 갈 때 20원은 뭔데요? 이거는 매출 총이익이죠. 여기서 인식할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뒤에 보면은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자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즉 원가까지 가란 얘기죠. 1번 맞고요. 다음 2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요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 B 틀렸고요. 답안에 가시는 거는 환입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실 때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이제 포함하신다고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환입이 되게 되면은 매출원가에서 차감, 매출원가의 부의 계정으로서 마이너스 계정으로서 인식을 한다가 맞는 얘기십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요. 다음 3번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오케이 맞죠? 다음 4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의 운임이라든가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부대원가를 가산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문제 5번 한결은 2021년 2월에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자 요거부터 회계 처리. 자 2월 자기 주식을 취득했는데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대변에는 뭐 XX 싫으시면 현금 쓰셔도 괜찮아요. 자 다음 3월에 자기 주식을 200주를 주당 이제 7,000원에 또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3월에 자기 주식을 2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해서 지금 140만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여기가 포인트인데 4월에는 자기 주식을 100주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거든요. 이렇게 되시면은 이 주식은 회계 처리를 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없지만 다만 요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회사가 실익이 없어서 회계 처리를 안 내는데 주식 개수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죠? 몇 주가 늘었어요? 100주가 늘었죠? 그래서 4월에는 회계 처리는 없는데 주식 개수가 100주는 증가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이제 지문을 보면은 이 주식을 9월에 주당 200주를 5,100원에 매각을 했대요. 그죠? 그러면은 총평균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평균 단가부터 계산을 해야 이제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평균법은 총 매입한 원가 나누기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의 총 수량으로 나눠주시면 평균 단가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총평균법은 가지고 있는 지금 총 금액이 얼마냐면은 60만원에 플러스 140만원에 나누기 가지고 있는 주식은 첫 번째 2월 거 100주, 3월 거 200주, 4월 거 100주 요렇게 되시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지금 적혀 있는 게 금액은 이거고 수량은 이거니까. 자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은 200만원에 나누기 400주 그러면 주당 5,000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00주를 5,100원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 들어오는 게 돈 XX로 쓸게요. 자 200주를 곱하기 5,100원에 팔아서 받은 돈은 얼마를 받았냐면은
102만원을 받았고요. 대변에 자기 주식으로 판 거는 200주에 곱하기 주당 얼마요? 5,000원이요. 그래서 100만원이 되실 거고, 그럼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차액이니까 2만원만큼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시겠네요. 그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건 1번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갑니다. 6번. 주 현상이 제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가 30만원이래요. 이 결합원가 30만원이라는 거는 이 ABC 제품을 만드는 공통 이제 생산원가가 30만원이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도축업, 정육업에 들어가시는 이제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결합원가가 보통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키울 때 돼지를 이제 막 사료를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럼 사료를 먹을 당시에는 돈이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뭐 삼겹살로 얼마가 들어갈지, 목살로 얼마가 들어갈지 이거는 몰라요. 그죠? 그건 언제 판단이 돼요? 돼지를 잡고 돼지가 이제 도축이 되고 나면은 삼겹살이 얼마가 나오고 목살이 얼마가 나왔으니까 들어간 원가 중에 여기로 얼마가 갔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결합원가라 그래요. 그러고 돼지를 도축하는 시점을 우리가 분리점이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결합원가라는 그런 의미, 결합원가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자, 또 갑니다. 순실현 가능가치법에 따라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 물량기준법도 있고 순실현가치법도 있고, 다음에 매출균등 이익률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순실현가치법인데, 순실현가치법은 뭐냐면은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실제로 이제 팔을 거라 예상하는 가격 대비로 안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실제로 팔을 거라 생각되는 가격 대비로 안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안분을 하실 때는 판매량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되셨어요? 안분을 하실 때는 생산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가 결합원가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안분을 할 때는 생산량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결합원가로 좀 나눠보면 각자 이제 순실현 가치부터 계산을 하셔야 될 텐데, 순실현 가치는 A 제품은 A 제품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얼마냐면은 개당 3,000원짜리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추가 가공원가가 든대요. 근데 이게 단가인지 총액인지 보셔야 돼요. 지금 총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 개 곱하고 빼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3,000원에서 200을 곱하고 나서 거기에서 9만원을 빼주란 얘기죠. 제가 산식을 지금 잘못 쓴 거죠. 자, 또 갑니다. 200 마이너스 9만. 괜찮으시죠? 200개 다음에 단위당 3,000원에서 여기다 9만원을 뺀 거죠. 그래서 200 마이너스 9만 하시면은 첫 번째 게 51만원. 다음 그러고 아래 B 제품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저는 이제 제가 뭐 타자 연습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넘겼어요. 타자 이제 부질없는 타자는 넘겼고, 자, 그럼 이제 아래 내려오게 되면은 요 상태에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안분을 하는데 우리가 계산할 건 누구 것만? C 것만. 그죠? 그럼 요걸 다 더하면은 금액이 얼마예요? 51만원, 6만원, 3만원 하시면은 60만원이에요. 그럼 C 거 계산을 하면 C 제품의 결합원가는 30만원 결합원가 총액에서 곱하기 C 제품에 들어간 게 순실현 가능가치가 얼마라고요? 3만원 나누기 총 가격은 60만원.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3만원 나누기 60만원을 하시면 C 제품에 들어가시는 거는 얼마냐면 배부액이 15,000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결합원가까지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판매량을 계산을 해서 판매량을 이제 확인을 하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매출 총 이익이니까 이 결합원가까지 포함을 해서 매출 총 이익을 내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자, 그럼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러면은 계산하기 쉬우라고 단위당 원가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가공 후 총액이 지금 얼마? 7만 원. 그럼 이것도 100개 생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7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15,000원 계산된 원가에다가 7만 원을 더해 주시게 되면은 나오는 85,000원이었던 거 총 원가겠죠? 근데 이거를 생산하는데 몇 개를 생산했다고요? 100개.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나오는 게 85,000 나누기 100을 하시면은 개당 850원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단위당 원가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바로 갑시다. 자, 매출 총이익. 자, 우리가 판 거는 개당 얼마에 팔았어요? 1,000원 C제품. 자, 근데 이게 단위당 원가가 얼마라고요? 850원. 근데 이거를 몇 개를 팔았대요? 70개를 팔았다 그랬죠? 요때 보는 거예요. 요때. 이해되시죠? 처음서부터 판매량을 따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1000-850 곱하기 70 하시면은 1,500원. 답안에 가시는 건 1번.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세트로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매출 총액 물었는데 배부되는 원가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7번.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배분이랑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2번. 원가 배분 기준은 크게 이제 인과관계 기준이나 수혜 기준이나 부담력 기준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뭐 공정성과 공평성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챙겨야 되는 말은 인과관계가 가장 우선시 고려가 되죠. 다만 인과관계만 고려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제일 우선시로 판단을 하되 나머지도 적정하게 고려는 해야 된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2번 맞는 얘기. 3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란 단기 제조 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를 아니죠. 모든 제조 원가가 아니죠. 모든이면은 단기 총이 맞겠죠. 총.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건 뭐예요? 완성품 원가죠, 결국.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되는 물건이 완성된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4번. 조업도란 일정 시간 동안 기업이 설비 능력을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량이나 판매량이나 직접 노동 시간이나 기계 작업 시간 이런 걸 우리가 조업도라 그러시게 되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4번 맞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8번. 다음은 조업도 증감에 따른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의 행태를 요약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고정비 변동비 비교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고정비부터 저는 이제 고정비 설명할 때 뭐 임차료,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임차료를 보통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강의실을 빌리는데 이 강의실의 임차료가 100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학생을 여기서 한 명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학생한테 얼마는 받아야 이 강의실 수강료가 메꿔져요? 100원을 받아야 메꿔지겠죠? 그래서 조업도의 단가는 총원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한 명을 수업하게 되면은 학생한테 100원은 받아야 총원가 임차료 100원이 메꿔집니다. 가 되실 거고요. 두 명을 수업한다 그러면 제가 명당 얼마씩 받아야 될까요? 50원씩 받으면 이 수강료가 메꿔지겠죠? 그래서 두 명한테 수업을 하면은 50원씩 해서 100원이 메꿔주는 구조. 만약에 4명을 수업하면요. 명당 25원씩 받아서 100원이 메꿔주는 구조. 그러면 요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수업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마지막에 들어있는 총 원가, 임차료 자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어본 거는 총 원가에 대한 고정비를 물었으니까 1번이나 3번에 들어가는 거는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반대로 감소해도 되셨어요? 총원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는 총원가가 일정이에요. 1번, 3번이니까 일정.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변동비를 가보면 변동비는 이제 똑같이 조업도의 단가의 총원가거든요.
흔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하냐면은 시급 얘기를 많이 해요. 시급. 그래서 변동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재료비, 노무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중에 저는 보통 이제 노무비, 시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자가 시간당 임금이 1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시간을 일하면요. 시급이 얼마요? 100원. 그래서 받아야 되는 총 월급은 얼마? 100원. 2시간을 일하면은 시급이 얼마? 100원. 근데 총 원가 그럼 얼마예요? 200원이겠죠? 3시간을 일하면요. 시급은 똑같이 100원. 다음에 총 원가는 300원. 그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변동비 얘기는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변동비는 일정, 다음에 조업도에 따라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증가, 감소하면은 감소, 감소하면은 감소. 되셨죠? 자, 그래서 변동비 단위당 원가는 일정이에요. 일정. 자, 그리고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우면 되겠죠? 자, 그럼 고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위당 원가니까 조업도가 증가돼서 1이 돼서 2가 되면은 단위당 원가는 100에서 50이 되니까 감소하시죠? 그래서 2번 자리 들어오시는 게 감소. 괜찮으시죠? 자, 그럼 4번 자리는 거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번에서 1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에서 1로 가게 되면 조업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단위당 원가는 50에서 100이 되니까 증가겠죠? 증가.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는 2번에 들어가는 게 감소, 4번에 들어가는 게 증가. 다방에 가시는 거 1번이시네요.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 표준어가 문제.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직접 노무비에 대한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럼 일단 틀부터 잡으면 AQ 곱하기 AP, 다음에 AQ 곱하기 SP, 다음에 SQ 곱하기 SP. 흔히 이제 이렇게 제가 잡는데 저는 오프라인 수업하면 이제 영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제가 뭐라고 쓰냐면은 실제 다음에 곱하기 실제 라고 보통 많이 쓰고, 다음에 A자가 이제 액츄얼이라서 실제인데 뒤에 Q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quantity 맞겠죠? 그래서 수량이에요. 수량. 다음에 뒤에 P자 같은 경우는 price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고요. 혹시라도 영어 발음 틀리거나 그러시면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요 자리 들어오는 거 실제 수량. 다음에 S자에 들어가는 건 스탠다드 프라이스. 그래서 이제 표준 가격. 이제 예상 가격인 거죠, 쉽게.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는 거고, 다음에 뒤에 같은 경우도 이제 말을 좀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표준 수량, 다음에 표준 가격. 요렇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 요걸 이제 써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표준 수량이 아니라 노무비니까, 노무비는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뭘로 이제 따져주면 돼요? 시급으로 따져주면 되잖아요, 쉽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왔죠. 그래서 기본적인 케이스는 요건데, 이제 노무비라면은 요 자리가 시간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렇게 되게 되고,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챙겨야 되는 게 요렇게, 그러면 이제 앞뒤를 비교해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엔터로 좀 밀게요. 자,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실제 시간과 실제 시간 차이는 없는데 가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자리를 흔히 우리가 부를 때 가격 차이, 또 다른 말로 이거를 노무비 관점에서 보면은 임률 차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되셨죠? 우리는 지금 문제에선 가격 차이라고 나왔는데 가끔 이제 임률 차이라고 나오셔도 동일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뒤에 거 같은 경우 가격은 동일한데 표준 가격 동일한데 시간이 다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노동자들이 일한 능률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능률 차이 혹은 시간 차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고요. 다음에 생각을 하실 때는 무슨 생각 하나 더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거는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들었다 혹은 시간이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의미시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더 크다라는 거는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원이면 물건을 살 거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세일 기간이 끝나서 실제로는 1000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돈을 더 쓰고 왔겠죠. 그럼 불리한 차이. 다음에 반대로 오른쪽이 크다라는 거는 예상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유리한 차이. 나는 이제 가서 물건을 1,000원에 살 거라고 갔는데 요즘 이제 세일 기간이래요. 그래서 갔더니 얼마를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얘기. 자, 그럼 이제 채워보면은 실제 곱하기 실제를 하시게 되면요, 실제 가격이 330원, 다음에 실제 시간이 1000시간 하시게 되면은 33만원이래요. 그래서 앞에 들어간 이제 가격이 33만원. 이게 실제 도무비인 거죠. 다음, 그러고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표준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표준 입률이 얼마냐면은 300원. 여기 있죠? 표준 직접 농업이. 자, 그래서 이 자리 들어오는 게 300.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얘는 실제로 일한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죠. 그래서 앞자리 들어가는 게 1000시간.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가격은 얼마? 30만원. 그럼 현재 부동호가 어떻게 됐어요?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3만원만큼이 불리한 차이. 괜찮으시죠? 자, 그럼 3만원 분리를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3만원 분리 가격 차이에 들어가는 거는 1번 아니면 4번이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뒤에 거 한번 또 채워볼게요. 자, 그럼 뒤에 표준 가격이시죠? 자, 표준 가격은 동일하겠죠, 앞에 거랑. 그래서 300원. 다음 표준 시간이 있죠? 이 표준 시간 계산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표준 시간이라는 거는 실제 생산량에 곱하기 단위당 표준 시간으로 가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단위당 표준 시간. 그래서 실제로 몇 개를 만들어냈는데 노동자들이 한 개 만들 거라 생각하는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은 전체 총 예상 시간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 칸이 제가 글자치긴 칸이 좀 작으니까 여기다 채우고 아래다 연결해서 갖다 넣게 되면은 실제 생산량이 지금 몇 개냐면은 120개. 그죠? 이 자리가 120. 자, 그러고 위에 보게 되면요, 표준 이제 단위당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은 10시간이래요.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10시간씩 들어간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0. 그럼 곱하게 되면은 1200이죠. 그죠? 그럼 1200이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1200시간. 그러면 곱해보게 되면은 1200 곱하기 300 하시면 얼마? 36만원. 그럼 얘는 예상치가 더 크니까 6만원만큼 뭐가 돼요? 유리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능률 차이는 6만원 유리. 답안에 가는 거 2번이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10번. 두 개의 서비스 부분과 두 개의 제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부분의 일반 관리 부분 원가를 종업원 수로 먼저 자, 여기 있죠. 종업원 수로 먼저 배부하고, 그러면은 일반 관리를 먼저 하래요. 그럼 일반 관리를 배송으로도 주고 단계 배법이니까 절삭으로도 주고 연마로도 줘야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먼저 줄게요. 자, 그럼 일반 관리가 얼마를 갖고 있냐면 일반 관리에서 배송으로 가는 거 6만원에 일반 관리가 6만원 갖고 있으니까 뭘로 주라 그랬냐면은 종업원 수로 주라 그랬죠. 그럼 종업원 수는 자기 있잖아요. 자기 거는 세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어차피 자기 자신한테 공급했다고 판단을 해도 그걸 줘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 건 고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은 100명 있죠? 20, 30, 50 해서. 자, 그럼 배송으로 가는 거는 이 중에 20 나누기 100 하셔서 안분으로 가시는 거예요. 20명, 다음에 100명. 그래, 100명 중에 20명만큼 비용이 원가가 소비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12,000. 똑같이 절삭과 연마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일반 관리는 남들한테 자기가 가진 걸 다 나눠줬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진 게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계산할 땐 얘는 없는 걸로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게 흔히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고스톱이랑 비슷해요.
고스톱이나 이제 모두의 마블 이런 거 하실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실 때 보면은 고스톱 할 때 4명이서 치는데 한 명 이제 판돈이 오링 났어요.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분은 게임에 껴요, 못 껴요? 못 껴요. 왜? 자기가 가진 돈을 남들한테 나눠줬으니까. 같은 개념. 일반 관리도 지금 자기가 가진 돈을 남들한테 다 나눠줬으니까 다음에 게임에 껴요, 못 껴요? 못 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에 계산을 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일반 관리에서 배송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었죠. 얼마 있어요? 12,000원. 근데 배송이 얼마 갖고 있어요? 8만원. 두 개를 더해서 되셨어요? 다시 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다만 이거 계산을 할 때도 자기분에 대한 건 고려하지 않는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배송 같은 경우는 점유 면적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배송 부분은 점유 면적. 그래서 점유 면적으로 보면은 500분의 200, 300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절삭 부분으로 가는 거 계산하라 그랬죠. 자, 그럼 아래다 이제 산식을 한번 써보면 배송에서 절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배송이 원래 갖고 있던 8만원에 일반 관리에서 배송으로 넘겨준 12,000원을 더하고 곱하기 절삭으로 가는 이제 평수가 몇 평이라고요? 200평 나누기 전체 평수는 몇백 평? 500평 하셔서 8만원 플러스 12,000원 곱하기 200 나누기 500 하시면 36,800원. 괜찮으시죠? 그리고 어차피 제조 부분이 지금은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아니면 연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마권은 굳이 뭐 안분 안 하셔도 바로 8만원에 12,000원을 더하고 다음에 위에 36,800원 간 걸 빼게 되면은 나머지 차익이 연마로 갔겠죠. 그래서 연마로 간 게 55,200원. 괜찮으시죠? 자, 그럼 지울게요. 자, 지우고 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절삭 부분의 총 간접 원가예요. 이게 배부받은 배부 원가를 물어봤으면은 그냥 아래 걸로만 더하면 되는데 총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더해서 넣으셔야 돼요. 절삭은 지가 7만원을 들고 있었는데 이 게임에서 이기고 나서 받은 돈이 얼마 받았냐면은 절삭으로 넘긴 게 18,000원, 절삭으로 넘긴 게 36,800원. 이해되시죠? 그래 7만원에 18,000원에 36,800원을 더해보시면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1번 세법. 다음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죠. 그죠?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 처분하셔도 처분이익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총 수익 금액이 얼마냐? 세무 조정은 할 필요가 없네요. 수익 금액 물었으니까 그냥 수익이 얼마냐는 거죠. 매출액 맞고요. 판매 장려금 쉽게 접대비죠. 근데 이제 접대비를 부가세법상에서는 이제 접대비를 주면 불공이잖아요. 그러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던 제품을 이제 접대 목적으로 하시게 되면 사업상 증여라서 이제 과세표준 계산이 되시죠. 근데 소득세나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 이제 하실 때는 소득세는 이제 판매장려금 수령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접대비를 주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받으면 수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 맞고요. 다음에 아래 내려면 이자 수익인데 요게 이제 법인세였으면 포함이 되실 텐데 소득세는 열거주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사업소득이거든요. 얘는 이자 소득으로 가셔야 돼요. 이자 소득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X 사업소득 안에 포함이 안 돼요. 다음 그리고 기계장치 양도가액 오케이 우리 복식보기 의무자니까 포함되고요.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인데 우리는 문제지문에 지금 부동산 매매업자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공장 건물을 양도하시게 되면은 양도소득 파트로 가셔야 돼요. 토지 건물 양도하시면 되셨어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X고 관세 환급금 환급 받으셔서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 환급 받으시면요 당연히 수익에 포함을 합니다. 납부하시면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인정 처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뭐 물건 수입하면서 들어간다면 매출원가 안에 녹여나실 거니까 이걸 만약에 돌려받으시면 수익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 더해보면은 1억에 500에 5천에 600 더하시면은
답안에 가는 거는 1억 6,100만원. 답안이 2번이시겠네요. 되셨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금불산입에 들어가는 건 주식발행 초과금. 법인세는 이제 납부하시게 되면은 송금불산입이시죠. 돌려받으시면 입금불산입이에요. 세금 같은 경우는 납부하실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은 돌려받으시면 수익으로 보고요. 납부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시면 수익으로 안 봐요. 됐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법인세나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입금불산입입니다. 환급액. 다음에 자산수중이익은 기본적으로 입금이 맞아요. 근데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하시게 되면요, 입금불산입이 됩니다. 즉 결손금 손실 생겼던 거랑 퉁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요거 하나 챙겨두실 거는 이 2월 결손금 보전은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되셨죠? 2월 결손금이 이제 올해 개정이 돼서 2019년도까지 발생한 2월 결손금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하고 2020년 이후로 발생한 분은 15년 동안 2월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연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장부 치시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시면은 가장 오래된 거부터 자산수중이익에 통을 치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월 결손금에 보정하시면 입금불산이 맞습니다. 다음 그러고 4번 보험업법 얘기가 나오셨죠. 이게 없으면 입금불산입이에요. 근데 보험업법에 따라서 고정자산 평가를 하시면요, 예외적으로 입금산입이 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세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13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그죠? 사용자 업무의 수행을 하고 출장이나 이런 거에 수행을 하고 실비업의를 지급받는 대신 돈을 안 받았죠. 사업체에서 이제 지급을 받으시게 되면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을 하시죠. 다음 2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보육 관련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죠. 이거 명당 아니에요 하셨죠? 그냥 월이에요, 월. 다음 3번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5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500만원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틀리셨고요. 요거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나오는데,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실기 입력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0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나머지 넘어가는 5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 중에 500만원 넘어가는 나머지 500만원은 과세로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프로그램이 구분 안 해줘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다음 그러고 국외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비과세가 붙으시죠, 월당. 근데 원양어선 타시거나 이제 아니면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00만원이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3번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4번 법인세법상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첫 번째, 임원 상여금에 정관 내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이 되시죠. 규정이 있다 그랬죠. 있다고. 그러면은 전액 이제 규정에 들어가는 한도 내에선 송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1번이고요. 요거 꼭 챙겨놓으세요. 알죠? 실기에 나와요. 다음 2번 임원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요건 이제 하나 생각을 하실 게, 퇴직금 같은 경우는 위임 규정이나 주주총회 등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도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이사회 결의로서 지급하시는 거는 한도 인정을 하질 않아요. 되셨죠? 정관이나 위임 규정이라는 말은 맞는데 이사회 결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 다음에 3번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 한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이게 상여금이라면은 지급 규정이 없으시면 전액 송금불산입인데, 이건 상여금이겠죠? 그럼 결국 전액 송금불산입인데, 지급 규정이 이제 퇴직금이 없다라 그러시면요, 한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도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직전 1년간 총 급여, 다만 비과세 등은 제외예요. 비과세나 송금불산입은 제외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총 근속
월수 나누기 12. 원래 산식 자체는 총 근소월수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닌데 계산을 하실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바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퇴직금의 한도가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상여금 아니에요. 이거는 퇴직금에 대해서 한도 계산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은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한도 계산을 해서 한도 내에서 이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가 맞는 얘기시고, 다음에 4번 임원의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 규정이 없죠? 그럼 전액이에요. 전액.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가가치세 이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게 크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이제 조세의 물납, 두 번째 담보 제공, 그죠?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시는 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물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는 예외가 있어요. 알죠? 양도하시면 세금 계산 발행하거나 이런 예외가 있거든요. 다음 그러고 이거 말고 또 뭐 있냐면은 법에 따라 강제, 경매 등이 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 뭐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제 그게 뭐 압류가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강제 매각을 하시게 되면 이런 절차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는 잘 나오시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얘는 과세거래가 아니다. 되셨죠? 그래서 조세의 물납 오케이. 다음에 담보 제공 오케이. 그죠? 그러면은 과세거래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과세거래가 아니죠. 2개가.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챙길게. 부가가치세법은 크게 과세거래가 3개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근데 여기서 있잖아, 좀 단어 챙겨두면 좋은 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돈, 다음에 어음, 유가증권, 상품권이에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세금을 이제 매긴다고 봐야 되는 건데, 10,000원짜리 지폐에다가 내가 사인을 했어요. 철컹철컹합니다. 아셨죠? 돈 훼손하시면 안 되죠. 10,000원짜리 지폐에 제가 사인을 하고 돈을 막 구멍 뚫고 이랬어요. 그런다고 그 가격이 10,000원짜리가 100,000원으로 바뀌어요? 아니죠. 돈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 창출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지문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은요, 자, 상품권의 양도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을 팔 당시에는 재화의 공급 과세거래가 아니에요. 아셨죠? 과세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과세거래가 되냐면 상품권과 물건이 교환되는 시점. 이해되시죠? 상품권을 상대방이 소비를 해서 사용을 해서 물건이 교환되는 시점.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 2, 3은 과세거래가 아니고 답안에 가는 건 4번.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 문제 풀이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실기 문제 풀이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